환영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안녕하세요. 경화여고 2학년 학생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EBS 전국연합학력평가 올림포스 문학으로 현대시를 공부하신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세계 최강 국어쌤 조인수 선생님입니다. 되게 오랜만에 강의를 찍게 됐어요. 선생님이 사실 지난 2월 말쯤에 왼쪽 무릎 수술을 좀 하게 돼서 십자인대랑 연골이 다 끊어지는 바람에 이제 한 달 정도 학교를 못 나와서 이제 다음 주부터 학교를 나오게 됐거든요. 그래서 주말 이용해서 학교 나와서 짐도 좀 정리하고 겸사겸사 이번 이제 경화여고 2학년 학생들 시험 보는데 좀 도움 되라고 현대시 이번 시험 범위 중에 올림포스 문학 첫 번째 작품이 이상의 거울이라는 작품이 있잖아요. 그 강의 잠깐 해서 찍어 올려드리려고 이렇게 학교에 와 있습니다. 오늘은 토요일이고요. 지금 시간이 밤 8시 23분 정도 됐네요. 빨리 정리하고 선생님 이제 오늘 집에 좀 가보려고 합니다. 아직 다리가 이렇게 막 되게 편하진 않고 아직은 좀 쩔뚝거리는 상태라서 이동하는데 조금 불편함이 있을 수 있는데 좀 감안하고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작품이 이상의 거울인데요. 정말 이상한 작품이죠. 말 그대로. 그래서 함께 좀 보도록 할게요. 이상의 거울. 자, 이상하면 여러분이 먼저 머릿속에 뭘 떠올리는 게 중요한 거냐면 초현실주의라고 하는 이 5글자가 먼저 떠올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1930년대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문학 사조를 보게 되면 뭐 주지주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상들이 많이 있었지만 초현실주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상들이 많이 있었지만 초현실주의, 말 그대로 현실을 넘어섰다? 그러니까 초현실이라고 하면 현실을 넘어섰기 때문에 좀 이해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이상의 시도 되게 이해하기가 좀 난해해요. 특히 이제 여러분 윤동주 시인 하면 떠오르는 거 자아 분열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이상적 자아와 현실적 자아라고 하는 두 개의 자아로 좀 구분되는, 그런데 이상의 자아는 13개까지 분열이 돼요. 그래서 오감도란 시를 보게 되면 첫 번째 아해부터 13번째 아해까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작품인데 사실 이 작품은 좀 독특한 부분이 좀 있죠. 뭐가 좀 독특하냐면 딱 보시면 알겠지만 뭐가 안 돼 있어요? 띄어쓰기가 안 돼 있죠. 그러니까 띄어쓰기가 안 돼 있고 뭐 읽어봤는데 뭐 얘기하고 싶은 거지? 약간 조금 애매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상 본인이 아니라면 이 작품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을까 싶은 좀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해설서들, 그 다음에 선생님들 강의하셨던 것들, 또 많은 또 그 분석 자료들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이 표준적으로 알면 좋을 만큼의 부분에 대한 강의를 좀 해드릴 거고요. 거기에 좀 더 심화해서 강의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선생님이 현대시 강의할 때마다 늘 하는 거 있죠? 화자, 대상, 상황, 정서, 태도 한쪽에 써놓으시고 그다음에 요 3개를 바탕으로 해서 함께 좀 파악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좀 6개 연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두 줄, 그 다음 또 두 줄 한 다음에 마지막 6년만 총 3줄로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토대로 되어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여러분 대충 선생님이 표시해 오긴 했지만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동그라미와 세모가 좀 보일 거예요. 그죠? 분명히 나는 난데 또 약간 아까 뭐 자아 분열된다고 했었고 이상의 자아도 13개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작품은 그 자아에 대한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현대시를 볼 때 화자를 찾는 거는 나 아니면 우리가 직접 드러나 있는 걸 보는 건데, 여기 보면 누가 봐도 나라는 게 들어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나가 드러나 있는데 그 나가 이제 같은 나냐 아니면 또 다른 나냐, 이제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 거고, 제목이 거울이잖아요. 그래서 이 작품은 나가 거울을 보는 상황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 거울을 보면 여러분의 얼굴이 보이죠. 그럼 거울 안에도 내가 있고 거울 밖에도 내가 있죠. 여러분 먼저 좀 하나 알면 좋을 만한 게 이 거울이라고 하는 포인트가, 사실 거울을 보면 거울 속에 나가 있고 거울 안에, 거울 밖에 나가 있지만 여러분 내가 그 거울 속에 있는 자를 만져볼 수 있어요? 거울이 보여요. 그죠? 그러니까 보이니까 와, 저 안에 뭔가가 또 있구나. 거울 속에 나와 소통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 거울 속에 나를 내가 만져보고 싶다고 해서 만질 수가 없거든요. 선생님, 거울에 손대고 있으면 만질 수 있지 않나요? 그건 거울을 만지는 거지 그 사람을 만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유리창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유리창 밖에 있는 사람을 내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소통의 이미지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거울이라고 하는 이미지는 소통의 이미지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소통을 할 수 있으나 거기 있는 사람을 내가 만질 수 없다라는 것. 즉 유리창 밖에 있는 사람을 내가 볼 수는 있지만 유리창이 막혀 있다면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소통과 더불어서 단절의 의미를 함께 갖고 있는 게 바로 거울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거울은 우리가 흔히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다른 말로 이중성을 지니고 있다라고도 설명하니까 이거 잘 알아두시고 여러분 1학년 때 아마 첫 작품으로 윤동주의 자화상 배웠을 거예요. 윤동주의 자화상에서 우물이 나오죠. 그 우물 역시도 이런 거울과 똑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종의 연결의 매개체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죠? 자,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나가 거울을 보는 상황이에요. 거울 속에는 소리가 없소. 저렇게까지 조용한 세상은 참 없을 것이요. 자, 그럼 여러분 거울 속에 나왔다라는 것들은 이와 반대로 뭐도 있다는 얘기죠? 거울 밖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거울 속이 있다면 거울 밖이 있을 것이고 그럼 거울 속에는 소리가 없대요. 사실 소리가 없는 세상은 있을 수가 없죠. 다 같이 조용! 그래도 뭐 물론 조용히 소리가 없을 수 있지만 그래도 뭐 하나 굴러가는 소리 하다못해 뭔가 숨 쉬는 소리가 들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소리가 없다라는 것들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바로 이 거울 속이 현실이 아닌 공간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현실 속이 아닌 현실이 아닌 공간. 그래서 이상의 아까 처음 특징이 내가 자아분열 얘기했기 때문에 이 현실이 아닌 공간은 다시 좀 자세하게 말해주면 내면 속의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거울 속엔 소리가 없소. 저렇게까지 조용한 세상은 참 없을 것이요. 그럼 저렇게까지 조용한 세상이라는 것들은 뭐냐면 바로 현실과 단절된 곳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그러니까 이 거울 속은 현실과 단절된 곳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고 그렇게 보자면 저기는 거울 밖은 아마도 현실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그죠? 자, 계속 가죠. 거울 속에도 4개의 귀가 있어. 자, 그럼 거울 속에 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위에다가 적고도록 할게요. 거울 속에 있는 나가 있고요. 이쪽에 적어볼까요? 나는 난데 거울 속에 있는 거울 속에 있는 나가 있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여기 보니까 내 말을 못 알아듣는 딱한 귀. 그러면 거울 속에 나가 뭐 하는 거냐면 내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럼 내가 말을 하고 내 말을 알아듣는 대상이 있다라는 건 그 대상과 나는 다른 존재인 거잖아요. 따라서 여기 있는 나라는 존재는 여기 안에 있는 내면적 자아라고. 즉 내면적 자아는 거울 속에 있는 자아를 얘기하는 거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내 말, 그럼 이 내면적 자에게 말을 거는 이 나라는 존재는 아마도 현실적 자아가 될 것이고 현실적 자아는 어디 있겠어요? 당연히 거울 밖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울 속에 거울 밖 이렇게 2개의 자아가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울 속에 4개 귀가 있대요. 자, 귀가 있다라는 건 뭐죠? 귀의 특징은 듣는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소통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울 속에 4개의 귀가 있어. 그러니까 거울 속에도 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소통이 가능해야 하는데 여기 있는 못 알아듣는 딱한 귀. 그럼 이거는 소통이 불가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뭐냐면 딱 봤을 때 쟤는 소통이 가능할 줄 알았어. 그런데 소통 가능할 줄 알았던 걔가 내 말을 못 알아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이걸 통해서 결국 걔와 내가 대화가 통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일종의 단절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단절이 일어났다는 얘기는 자아가 하나였으면 내 말을 알아들었겠죠? 근데 저 자아가 내 말을 못 알아들어? 그 얘기는 자아가 분열되어 있다는 뜻이겠죠. 그 다음 밑에요. 거울 속에 나는 왼손잡이에요. 여러분 아마 거울 속에 나 옛날에 무서운 공포 이야기할 때 그런 거 있었거든요. 그 거울을 보면서 악수를 했더니 거울 속에 나와 내가 악수를 했다라는 거예요. 소름. 왜 소름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내가 오른손을 내밀면 그 거울은 왼손을 내밀게 돼 있죠. 맞은편에서는, 그죠? 근데 걔가 나랑 악수를 했다는 얘기는 거울 속에 나가 오른손을 내밀었다는 거잖아요. 이건 공포 영화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잖아요, 그죠?
괜찮은데? 거울 속에 나가. 진짜 괜찮아? 이렇게 물어본다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거울 속에 나는 왼손잡이에요. 내가 오른손잡이인가 봐요. 그러니까 걔는 왼손잡이겠죠? 근데 내 악수를, 자, 악수를 한다는 거 우리가 보통, 야, 나랑 악수하자 라는 얘기는 우리 뭐 친하자, 친구하자 이런 의미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시 속에서의 악수라고 하는 건 화해를 의미해요. 그럼 여기서 악수를 받을 줄 모른다는 얘기는 뭐냐면 악수라고 하는 건 화해를 시도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화해를 시도했는데 이걸 받을 줄 몰라. 그래서 악수를 모른다는 얘기는 결국 그런 화해가 불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 거울 속에 나와 내가 악수를 했다? 근데 걔는 왼손잡이인 게 당연히 악수가 안 돼요. 이게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거를 이 시인은 어떻게 본 거냐면 쟤는 나랑 악수할 줄 모르는 바보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얘기는 그 거울 속의 나를 현실 속의 나와 완전히 다른 존재로 봤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화해를 시도했다는 얘기는 또 어떻게도 볼 수 있냐면 거울 속에 있는 나와 합의를 시도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 거울 속에 있는 나와 소통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거울 속에 있는 나와 내가 소통을 시도하고 있고 하나가 되길 원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이건 마치 뭐랑 비슷해요? 윤동주의 약간 시와 좀 비슷하죠. 윤동주의 시에서 이상적인 자아가 현실적인 자아와 하나가 되어 현실적인 자아가 이상적 자아를 닮아가는 모습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지향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뭔가 좀 서로 소통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계속의 소통이 불가능한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그죠? 좀 안타까운 모습이죠. 계속 가볼게요. 자, 거울 때문에 나는 거울 속의 나를 만져보지도 못하는구려마는, 그쵸? 거울이 있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지만 거울이 막혀있기 때문에 그 안에 나를 볼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이 거울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도 얘기했던 소통의 의미를 가지고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뭐다? 단절의 의미를 갖게 된다. 그래서 이 거울이 되게 중요한 건 아까 얘기했던 이중성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래서 왜 이중성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얘는 소통할 수도 있지만 플러스 단절의 의미를 둘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 이런 거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자, 시를 읽어보죠. 나는 거울 속의 나를 만져보지를 못하는구려마는. 자, 만져볼 수 없다라는 건 뭘 얘기하죠? 우리 서로 단절돼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자, 그런데 거울이 아니었던들 내가 어찌 거울 속의 나를 만나보기라도, 그러니까 쟤는 내가 쟤를 볼 수는 있어. 한데 만질 수는 없어. 그러니까 만질 수 없다라는 게 안타까운데 그래도 거울 아니었으면 내가 쟤를 어떻게 보기라도 했겠어? 그럼 본다라는 얘기는 내가 쟤와 통하고 있다는 얘기가 소통이잖아요. 그럼 결국은 여기서 말한 요 사연에서 말하고 싶었던 건 뭐예요? 거울의 이중적인 속성을 얘기하는 거고 그 거울로 인해서 내가 쟤를 만져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볼 수나마 있어서 좀 다행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심각한 건 오연에서 나타나요. 나는 지금 거울을 안 가져왔다. 자, 지금 세모라고 하는 이 나는 계속해서 어떤 자아죠? 현실 속의 자아죠. 자, 나는 지금 거울을 안 가져왔소만은 거울 속에는 늘 거울 속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무서운 표현이죠. 아니, 말이 안 되는 표현이죠. 왜냐하면 거울을 안 가져왔어. 그럼 거울이 없다? 근데 거울 속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왜 무섭다고 내가 얘기했냐면 거울을 봐야 내가 있잖아요. 근데 거울이 없어? 근데 그 거울 안에 내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일종의 말이 안 되는 표현이죠. 거울을 봐야 거울 속에 내가 있을 수 있는데 거울을 안 가져왔어. 근데 그 거울 속에 내가 있다고? 그럼 이거는 공포 아니면 말도 안 되는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그죠? 일종의 모순이죠. 모순.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표현인 거니까.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한 거냐면 이제 자아 분열이 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각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는 소통을 시도했다는 얘기는 그래도 하나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좀 그랬던 거 아닐까요?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거울을 안 가져왔는데 거울 속에 내가 있다? 그럼 이때 이 거울 속에 나는 거울이 굳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울이 있어야 거울 속에 나가 있다는 얘기는 내가 있기 때문에, 즉 현실에 있는 내가 있기 때문에 거울 속에 나가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울이 있어. 근데 내가 비춰. 그래야 거울 속에 나가 있어? 그러면 그 거울 속에 나는 현실 속에 나와 관계가 있고 내가 있기에 네가 있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거울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울 속에 내가 있다? 그럼 여기서는 이 거울 속에 나는 이제는 내가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독자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분열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거죠.
원래 내가 있어야 그 내가 거울에 비춰야 거울 속에 나가 있는 건데 그 거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있다라는 거는 자아 분열이 점점 심화되고 있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잘은 모르지만 외로된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외로된 사업이란 말은 좀 쉽게 설명하면 외롭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 외롭다라는 건 나와는 관계없는 그러니까 이 거울 속에 나가 외로운 사업, 자기만의 혼자 외로운 사업에 막 골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때 외로된 사업이란 건 나랑 관계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내면적 자아가 혼자 하는 사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면적 자아가 혼자 하는 사업, 나와는 전혀 관계없는 쉽게 말하면 내가 모르는 사업이잖아. 그럼 이 얘기가 뭘 얘기하는 건데 계속해서 자아 분열이 점점 심화되고 있다는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시도는 계속해서 하나가 되길 원하는 그런 모습을 꿈꿔왔고 계속해서 시도하고 악수도 시도해보고 많은 말도 걸어보고 그러니까 처음엔 말을 걸어봤어. 귀가 있으니까. 근데 내 말을 못 알아들어? 아우 소통 불가. 그 다음은 이제 악수를 시도해봤어. 근데 제가 왼손 내밀어 악수가 안 돼. 그래서 정말 이게 우리 사이가 끊어져 있는 거 아닌가? 안타까운데 그래도 거울에 있으니까 볼 수 있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거울에 있어 볼 수 있어 다행이었는데 이젠 그 거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얘가 존재할 수 있어. 더군다나 그 나가 혼자 자기만의 사업을 하기 시작해. 야 이건 정말 완전히 갈라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 마지막 년이에요. 자 거울 속에 나는 참 나와는 반대요만은. 그럼 반대란 얘기는 쟤와 내가 서로 다른 이질적인 존재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완벽히 다른 존재? 근데 이질적이지만 또 닮았다는 얘기는 동질적이기도 해요. 왜? 나와 거울 속에 나는 같은 존재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질적이기도 하고 동질적이기도 해. 이질적이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소통을 시도했어. 왜? 우린 동질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는 거울 속의 나를 근심하고 진찰하고 싶어.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쟤를 만져서 근심하고 싶고 쟤와 함께 고민하고 쟤를 진찰해주고 싶어. 그럼 여기서 근심하고 진찰이라는 것들은 뭐냐면 그 안에 있는 이 자아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고 이거를 위에서 얘기했던 걸로 바꿔보자면 다시 한번 소통을 시도하는 거죠. 다른 말로 화해를 시도하는 거고 합의를 시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할 수 없다라고 했으니 결국 그러한 합일이 실패, 소통이 불가능하게 된 것이고 그 결과 내가 섭섭하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결국 느껴지는 정서는 안타까움이라는 정서를 느끼면서 시가 마무리되는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이해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시는 되게 단순해요. 계속해서 이상의 가장 시 공통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자아가 분열이 된다는 건데 그 분열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현대인의 불안 심리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하고 아주 클린한 삶, 굉장히 좀 편안한 삶을 살고 있다. 그러면 내 머릿속에 복잡할 이유가 없어요. 그죠? 내 자아가 분열된다? 이런 일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현실이 불안해. 아까 얘기했지만 1930년대 일제강점기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시인들이 자신의 이상을 펼치고 싶지만 일제강점기 치하에서는 한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과 이상 간의 충돌이 생기게 되고 그로 인해 불안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고 그런 불안의식 때문에 자아가 분열되어서 이걸 추구하는 이상을 추구하는 이상적인 자아 하나와 현실을 추구한 현실적 자아 이 사이에서 서로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상의 자아는 더 분열이 되기 시작했던 거고 그런 이상도 끊임없이 합의를 시도하긴 하지만 도전하긴 하지만 결국은 실패하는 걸로 끝나는 그런 작품이 바로 이상의 거울이다. 이해하셨나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거를 단순하게 좀 도식화시켜 보도록 하죠. 자, 이 시의 핵심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딱 하나예요. 거울 속에 나와 거울 밖에 나 이 두 가지가 포인트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럼 거울 속에 나는 뭘 의미하지? 아까 얘기했지만 내면적 자아를 얘기한다고 얘기했었죠. 이 내면적 자아를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도 표현하냐면 무의식적 자아라고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무의식적인 자아이자 내면적 자아인 거울 속에 나가 있는 거고 거울 밖에 있는 나는 현실적인 자아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존재인데 사실은 이렇게 두 개를 갈라졌다는 얘기는 자아가 분열됐다는 얘기인 거고 그래서 소통을 시도하지만 결국 맨 마지막에 가서 단절됨으로 끝났다라는 게 안타깝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윤동주의 시 아까 얘기했지만 윤동주의 자화상에서도 우물 속에 있는 내가 밉잖아요. 그래서 우물을 보고 갔다가 미워! 그래서 돌아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쟤랑 다른 존재야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걔는 나랑 똑같은 종질적인 존재니까 또 찾아가서 걔를 보고 또 보는 순간 밉고 걔도 그렇잖아요. 그죠? 윤동주의 또 뭐 쉽게 쓰여진 시 이런 시를 보게 되면 거기서 맨 마지막에 또 화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있는데 이상의 이 거울이라는 시에서는 그런 화해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혹시나 나중에 시험 문제 출제했을 때 뭐 자아가 화해를 시도했는데 그로 인해서 화해에 대한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이러면 이제 완전 틀린 거죠. 뭐 윤동주 시하고도 비교할 수 있을 거니까 참고해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것만은 꼭꼭꼭 이제 마지막 정리하고 마무리해 보도록 합시다. 자, 주제는요. 자아의 분열로 인한 고통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현대인의 불안심리 아까 얘기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자아가 분열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다? 현대인의 불안심리 때문이다. 다음 특징. 초현실적인 작품. 그러니까 사실 현실 속에서 누가 이런 자아 분열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진 않죠. 그죠? 그리고 거울 속에 있는 나와 내가 서로 소통을 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니까. 두 번째, 띄어쓰기가 안 돼 있다. 그러니까 띄어쓰기가 안 돼 있으면 일반적인 시랑 좀 약간 다르죠. 느낌이. 그렇기 때문에 좀 낯설게 느껴져요. 그 낯설게 느껴지면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시험에서 어떻게 출제하냐면 뭔가 시가 평상시와 다르게 쓰여 있다? 그러면 사람이 뭔가 편안한 게 아니라 불안해.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시적인 좀 긴장감이 생긴다? 그래서 이렇게 띄어쓰기가 안 돼 있는 것들은 어떤 효과까지 갈 수 있는 거냐면 시적 긴장감이 고조된다라고 시험에 출제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알아두시면 좋아요. 다음 세 번째, 자동기술법인데 자동기술법이 뭐냐면 떠오르는 대로 기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얘기예요. 인간의 내면 상태를 여과 없이 우리가 머릿속에 이제 뭔가 얘기를 했는데 흔히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야, 생각을 하고 좀 얘기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시는 이상의 특히 이런 시들, 이상의 소설들이 특히 그런데 어떤 생각을 하고 내뱉는 게 아니라 그냥 무의식적으로 내뱉는 것들을 그냥 막 적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 말 들어봤을 거예요. 그 의식의 흐름 기법이라는 소설에서 그런 그 기법이 하나 있죠. 그냥 길을 가다가 나무가 있네. 어머 여자다. 오 강아지도 있잖아. 오 하늘은 파랗군.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연계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보이는 대로 다 기술을 하고 있는 거죠. 그걸 우리가 자동기술법이다, 떠오르는 대로 기술하는 건데 이런 것들이 이제 현대인의 불안 심리를 있는 그대로 막 서술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자, 마지막 역설과 모순. 아까 어디였었죠? 거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있다. 그렇죠? 거울 속에 내가 있다라는 거 다 얘기했어요. 자, 여기까지 끝. 정리 다 했습니다. 자, 이상의 거울이라는 시 여러분 다시 한번 크게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거울이라는 것들이 거울이 하나 있었고 그 거울을 통해서 거울 속에 있는 나와 거울 밖에 있는 나가 있었다. 그래서 그 거울 속의 나와 끊임없이 소통을 시도한다. 말도 걸어봤어. 귀가 있으니까. 근데 소통이 안 됐다. 악수를 시도해봤어. 근데 걔는 왼손 내밀어 소통이 안 됐다. 그래서 쟤는 만질 수가 없나 보다. 단절돼 있네. 에이 그래도 거울이 있으니까 볼 수나마 있어. 얼마나 다행이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울이 없어도 그 안에 거울 속에 내가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를 통해서 오연해서 이제 독자적으로 활동을 하기 시작하고 걔만의 사업에만 골몰하기 시작하고 결국 그래서 맨 마지막 년에 가서 다시 한번 이런 얘기하죠. 나와는 반대이지만 닮은 그런 존재에게 내가 근심하고 진찰하고 싶어. 화해를 시도하고 싶은데 그럴 수 없어서 섭섭하다, 안타깝다라고 얘기하면서 마무리 짓는 시. 이렇게 정리하시면 시험에서 뭐 틀릴 일은 없을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시의 내용 잘 이해하셔야 기법도 이해할 수 있고 표현 방식 다 이해할 수 있으니까 잘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은 천양희라는 이제 시인이 있는데 천양희 시의 가시나무였나? 그 시로 아마 만나게 될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다시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봬요. 안녕!